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댓글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중국의 청년 세대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겪게 되는 중국 사회의 대표적 불합리함 제도 중의 하나인 입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독립을 했고, 중국 역시 청나라 말기부터 항일 전쟁, 국공 내전 등 힘든 시기를 보내다 비슷한 시기에 건국되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의 교육열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두 국가 모두 완전히 망한 후에 다시 건국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유럽처럼 몇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오는 축적된 자본을 가진 기득권층이 적었기에 빠르게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통해 상류층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기회가 선진국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자신들이 자라던 시대와는 사뭇 달라진 자녀들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과거에 비해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었으며, 높아진 집값 때문에 집을 마련하기도 결혼하기도 망설여지는 시대가 점차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도 비슷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시기가 한, 일, 중, 삼국 중에서 가장 늦기 때문일까요? 일본은 우리의 미래 모습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중국을 보면 우리의 과거가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기한 점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중국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분명 상당히 다른 제도인데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들은 참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낮아지는 성장률, 부동산 폭등 등의 문제들을 한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고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이나 일본은 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가는 선진국이지만 중국은 이제 겨우 인당 소득 12,000달러 정도인 중진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벌써 고령화, 저출산, 부동산 가격 폭등, 양극화, 실업 등의 심각한 선진국형 사회 문제들을 겪게 된다면 중진국을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평균 소득 12,000달러일 때는 1990년대 중반이었는데 앞서 언급한 그런 사회적 문제들이 크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현 상황을 한 명의 사람으로 비유해보면 정신과 신체가 동시에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못하고 갑자기 몸만 노인이 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중국 고등학교의 수업 시간은 한국보다 훨씬 더 깁니다. 시작하는 시간은 더 이르고 끝나는 시간은 더 늦죠.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인문계 고등학교의 고1, 2는 토요일도 수업을 하고 고3은 7일 내내 수업을 합니다. 중국 중고등학교의 교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전부 체육복인데 이는 다른 일에는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하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수업 시간이 길다고 수업의 질까지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학생들을 학교에 묶어둠으로써 아이들의 자유로운 개성과 창의력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소위 말 잘 듣는 구성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엿보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는 중국 청소년들이기에 공정하게 그들의 노력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른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이겠죠. 하지만 중국의 입시 제도는 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중국의 수능 시험 문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통 문제를 채택하는 일부 지역들도 있지만 상이한 지역들이 더 많아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난이도가 아닙니다. 2022년 기준 베이징 칭화대학의 입학 점수를 보면 허난 학생들은 이과 684점, 문과 652점이었고 헤이롱장 학생들은 이과 665점, 문과 633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허난 학생들이 더 우수해서 점수가 높게 나온 건지 아니면 헤이롱장 학생들이 실제로는 더 우수한데 단지 그 지역의 수능 문제가 더 어려워서 점수가 낮게 나온 건지 두 지방의 문제를 철저하게 비교 분석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대입 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시험 문제부터 어떤 학생이 더 우수한 성적의 학생인지를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적으로 정해진 입학자 수가 존재합니다. 많은 학생들의 목표는 바로 명문대 진학입니다. 최대한 좋은 학교를 가야 더 좋은 교육,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일반적으로 중국의 명문대학들은 최대 30%는 학교가 소재한 성의 학생들을 받고 나머지 70%는 다른 지역의 학생들을 받습니다. 누구나 평등한 공산주의에 어울리지 않게 중국은 우수한 대학교를 선정하고 집중 투자함으로써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데 둘 하나하나 대학은 1991년 덩샤오핑이 선정한 약 100여 개의 대학, 985 대학은 1998년 5월 장점인이 선정한 수십 개의 대학들을 뜻합니다. 둘 하나하나 985 아래 수준의 대학들은 70%를 소재지의 학생들로 받고 나머지 30%만 타 지역의 학생들을 받습니다. 예외적으로 지방의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대학 소재지의 학생을 90% 이상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수능 시험 성적이 나오면 그야말로 전국적인 눈치 싸움이 벌어집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성에 985 둘 하나하나 대학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학생들의 입시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 베이징 칭화대학은 보통 베이징에서 약 10%, 나머지 90%는 외부 지역의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10%만 선발한다고 작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작년 베이징의 고3은 5만 4천 명 정도였고 허난은 무려 125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 칭화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 베이징에 사는 학생들은 550명, 허난성 학생들은 겨우 424명만 합격했습니다. 베이징에 살면 상위 1%만 되어도 갈 수 있는 학교가 베이징 칭화대학인데 광동은 상위 0.0399%, 윈난은 0.0258%에 들어야만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수도와 수도가 아닌 지역 간의 차별일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작년 고3 학생 수가 비슷했던 두 지역인 야오닝과 깐수를 비교해보면 야오닝은 상위 0.1%, 깐수는 상위 0.05%의 학생들이 베이징 칭화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왜 야오닝의 학생들이 깐수보다 더 쉽게 입학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세 번째 불합리성입니다. 중국 정부는 각 지역별 학생 수 배정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밝히지 않습니다. 올해 1월 중국 교육부가 하위 부서로 하달한 업무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 부문에 소속된 대학교는 엄격하게 소재지의 학생 모집 계획 비율을 통제하고 합리적으로 각 성별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 따라서 비슷한 시역의 학생들이라고 해도 그 학생이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갈 수 있는 학교가 달라지고 당연히 앞으로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좋은 대학교가 많은 지역에 살면 다른 지역의 학생들과 비슷한 노력만 해도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에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이러한 정책의 최대 수혜자들은 바로 베이징, 상하이처럼 발전된 곳에서 사는 학생들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발전된 지역에 좋은 학교들이 더 많고 대학교들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더 많이 뽑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곳에 살려면 당연히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이처럼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이 자식들의 입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식 인민평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베이징 칭화대학만 예로 들었지만 전국적으로는 과연 얼마나 많은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겉으로는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면서 실제로는 온갖 불평등으로 가득 찬 중국의 입시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공정한 입시 제도 없이 어떻게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